자, 이번 시간에는요, 교재 페이지 272페이지서부터 2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할 건데요. 오늘 좀 2교시 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수익률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너 얼마 벌었니?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률에 대한 공식은 자, 투자액분의 알겠죠? 소득액이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자, 투자액분의 뭐라고요? 소득액. 그래서 이 수익률에 대한 것은 독단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쉬우니까. 알겠죠?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실망하지 마요. 알겠죠? 예. 그런데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1억을 투자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자, 1억 우리 한번 써봅시다. 알겠죠? 숫자에 대한 것도 자꾸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느는 거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거? 10억이면 어떻게 되게? 하나 더. 이해 갔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튼 1억을 못 쓰는 분을 봤어요. 1000만 원 써놓고 교수님 틀렸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삿대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억을 확실하게 좀 써야 됩니다. 이해 갔죠, 이거?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벌었다면 자, 1000만 원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000만 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이 6개 있으니까 얘도 6개, 얘도 6개 똑같이 가졌네. 맞아요? 이거를 공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갤러그 하는 오락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분자에서 분모를 나눠줘야지만 수익률을 우리가 하는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나온 수치에 곱하기 뭐를 해야 된다? 100을 해야지만 퍼센테이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 젊은 애들 이 퍼센테이지를 우리 퍼 이렇게 읽던만요. 알겠죠? 100%, 뭐 3%,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푹인 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10에서 100을 나눠주면 몇 퍼? 10%. 뭐 하고 싶어? 자, 자, 수익률이 10%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하는데 요거 용어 하나만 좀 배워볼게요. 자, 이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한테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우리 배워볼게요. 자, 지분 투자액이라는 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무슨 투자액? 시작. 지분 투자액.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돈으로 투자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누구 돈?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 뭐라 한다? 시작. 지분 투자액.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구할 때 순수한 내 돈을 가지고 소득액을 구하라 하는 거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수익률이 이렇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수익률에 파생된 우리 경제 용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예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기대 수익률과 뭐가 있다고요? 예상 수익률. 요구 수익률. 왜 이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요구 수익률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얘는 뭐 하냐면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다시 최소한의 수익률을 뭐라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요 정도는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다는 거 까먹으시면 아니 되겠어요. 알겠죠? 다시 최소한의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시작. 요구 수익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뭐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 할 때, 야, 나 너한테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기대한다는 얘기는 예상한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예상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수익률? 시작. 예상 수익률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용어에 대한 것을 좀 담아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자, 기대 수익률은 뭐 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다? 시작.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거 용어 들어봤죠? 사전적 수익률이다, 사후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고, 사후적은 한 후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투자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체크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나 요구 수익률은 둘 다 무슨 수익률이냐 하면 사전적 수익률입니다. 다시 무슨 수익률? 시작. 사전적 수익률이다.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따져보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런 거 있잖아. 묻지마 하면서 어디야? 그러면서 막 투자하는 거.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돈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수익률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지금? 사전적 수익률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대 수익률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오지선다형에 집어넣고서 다음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히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예상하는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은행에 가서 보니까 자, 1년짜리 묵혀두면 이자가 해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5%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니까 알겠죠? 자, 5% 이자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은행에 가니까 자, 은행에서 이자를 5% 준대요. 그러면 자, 내가 은행에 5%를 받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저기요, 있잖아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지집에 왜 했어? 다시. 자, 까먹었잖아. 갑자기. 자, 다시. 확실한 투자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뭘 한다고요? 오피스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시면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10%의 이자가 생길 거예요. 임대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이 이거 10% 나온대? 그랬더니 분석가들이나 확실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이런 분석 10%가 나온 거 10%가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10%가 나온다는 얘기 알겠죠? 그러면 이건 뭐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야? 맞아요? 객관적이야. 나중에 딴 얘기하면 안 돼. 객관적이야. 이해 갔죠 이거? 그럼 이것도 물어봐야지. 이건 뭐야? 이것도 객관적이지? 맞아요? 은행에서 5% 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어디에다 하시겠어요? 당연히 얘에다 하겠지. 이거 확실하다면? 그러면 이게 확실하면 여기다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최소한 오피스텔에 만약에 10%를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만약에 5%보다도 많이 나온다 오피스텔에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10%가 모른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는 오피스텔에서 최소한 얼마 나와야 돼? 2 이상이 나와야지 여기다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의 수익률이 몇 %예요? 이것을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자, 오피스텔에서 나와야 되는 수익률은 뭐예요 이거? 어떤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5%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10%가 나온다면 투자해 안 해? 하죠? 이런 객관적인 그 분석을 해서 10%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수익률. 이해갔죠? 그럼 우리가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냐 하면 요거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 했어요? 예상되는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상되는 수익이 내 주관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으시면 아니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은행이자가 5%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5% 한 6%는 꼭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중국집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자, 예를 들어 주방장 월급이 300이야. 알겠죠? 자, 저하고 집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뭐 주방이나 설거지 하거나 이런 게밖에 없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200만 원 번다 하고 300만 원 한다 그러면 총 얼마의 고정비가 들어? 인건비만. 예? 700. 그러면 최소한 700원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 안 해? 하죠. 그 이상 나오면 좋은 건데 이런 최소한의 수익률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얘는 주관적인 사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사고라고요? 주관적인 사고. 이런 은행 같은 경우는 확실한 객관적인 사고도 될 수도 있지만 알겠죠? 최소한의 수익률을 따져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한다 시작? 주관적 사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좀 담아두실 것은 이것만 좀 담아두세요. 자, 기대 수익률은 어떤 게 나온 거냐 하면 시작 객관적으로 나온 것이고 요거 수익률은 시작 주관적인 사고에서 나온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 보면 기회비용이다 기회원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건데 요것도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들어보세요. 자, 기회비용, 기회원가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기회비용,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회비용, 기회원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처음 들어보신 분 있어요? 오, 그래요? 예. 끝나고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지금 야외에서 저랑 같이 이제 봄 소풍을 갔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다 여기다 이제 모아놓고 제가 요이 땅 하게 되면 자, A하고 B에다가 가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A에 줄을 서시면 냉장고. 오, 이승기가 선전하는 지펠 냉장고 100만 원짜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B에 쓰시면요. 얘는 수입산이에요. 이태리에서 건너왔어요. 알겠죠? 자, 타올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이에요. 무슨 일이 갔습니까? 자, 이태리 타올.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우리 보시게 되면 어디에 줄을 쓸 건지 마음의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땅 하게 되면 다 어디로 가요? 냉장고 가죠? A를 선택을 하고 자, B를 뭐 한다? 포기하는 거죠? B에 미련이 계신 분 손 들어봐요. 없죠? 여기 가시는 분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한정치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사람 자, A를 선택하고 B를 뭐 해? 포기하잖아요. 그럼 기회비용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선택대안 중에서 알겠죠? 다시 꼭 하나만 있으면 안 돼. 두 가지 선택대안 중에서 자, 포기함으로써 포기했죠 지금? 자, 상실되는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다, 기회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실한 얘기는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질문.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얼마? 그렇죠. 10,000원이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그럼 머릿속에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은행에다 저축하면 자, 은행에다 저축하면 5%, 오피스텔 투자하면 몇 프로? 10%. 어디다가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기회비용, 기회원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기회비용이 뭐야? 그러면 시작. 포기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상실되는 원가를 뭘 한다? 시작. 기회비용이다.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대한 설명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뭐야? 그러면 시작. 예상되는 수익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뭐야? 그러면 시작.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제 프린트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네모 박스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시점에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률이 몇 %는 나야 하는데 10%는 나야 되는데 이렇게 했죠? 그다음 최소한에다가 그다음 동글뱅이 최소. 그럼 아까 제가 최소한에 하는 것은 뭐라 그랬다? 시작.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장래 이런 말 나와 있죠? 장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미래. 그럼 미래 예상에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익률을 뭐라 했어요? 기대 수익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몇 %? 20%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그 옆에 보니까 실제로 나온 수익률은 25%가 나왔죠? 그러면 실현된 거죠, 이거는? 그럼 이건 사후야, 사전이야? 그치. 그러면 사후 수익률이 25% 달성한 거 맞죠? 이걸 우리는 실현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면 기대 수익률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사전적, 아까 요구도 사전적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 하고 또 객관적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 예상 수익률에다 별표. 다시 기대 수익률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예상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봤어요. 1억짜리 부동산을 샀을 때 1억 5천에 처분했다면 기대 수익률은 50%가 생긴 거 맞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아까 제가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주관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동글뱅이. 아까 기대 수익률에 객관적에다 동글뱅이 하시고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기회비용, 기회원가가 무슨 설명인지 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면서 자,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요. 요구 수익률은 나 끝나고 수업 끝난 줄 알았어. 자, 아무튼 배는 꼭 꺼주세요. 자, 그러게 되면 거기 잠깐만 보시면 요구 수익률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무위험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자,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정기 예금이라든지 은행에다 집어넣는 거. 예금 또는 국채 같은 채권 같은 경우 있죠. 나라에서 발행하는 것들. 이런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그냥 돈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위험이 없는 자산과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위험의 할증률이라고 나온 거 있죠. 할증률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상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다 더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자, 우리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가끔 어렵게 나오면 다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과 인플레 보상률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부터 잠깐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위험이 없는 자산들이에요. 이런 국채라든지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까먹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투자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투자하려고 이거 우리 배울 필요 있어 없어? 이건 그냥 은행에 가서 저축만 하면 끝이야. 그걸 왜 비싼 돈 수강료 내면서 이런 걸 배워? 그건 아니잖아. 맞아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많아.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경제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자, 위험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위험할수록.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위험률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선생님 위험의 할증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위험이 높을수록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위험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률이 뭐하다? 높다는 얘기예요. 다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뭐하다?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증이란 얘기는 우리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5층에서 유리창 닦고 있어요. 5층에서 유리창 닦는데, 자, 이때 내가 얼마를 받고 있냐면 시간당 5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63빌딩에서 유리창을 닦으래요. 알겠죠? 그럼 63층에서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오줌 마렵겠어요? 맞죠? 그러면 똑같이 5만 원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를 받아야 돼? 20만 원? 자, 그 다음에 얼마? 50만 원 또? 63만 원? 그 뭐 의미 있는 숫자네? 63만 원 뭐야? 자, 아무튼, 예. 아무튼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뭐 한다고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것도 요구 수익률,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 보상률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물가가 막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갔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가가 오른 것만큼의 내가 이자도 수익도 높아져야 된다는 게 인플레 보상률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럼 만약에 물가가 3% 인상이 되었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인플레 보상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자, 물가가 3% 인상이 되었다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OX. O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다시 한번 인플레 보상률 물가가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요? 네. 왜요?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논문을 쓴 애가 피셔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경제학자거든요. 다시 누구라고요? 피셔. 피셔. 이불 피숑 이렇게 되는 하여튼 피숑 알겠죠? 자, 피숑 이해 갔어요 이거? 피셔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도 뭐 해야 된다? 상승해 줘야지만 된다는 논리를 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고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자, 다시 한번 인플레 보상률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요구 수익률도 뭐 해야 된다? 상승해야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인플레 보상률. 그래서 인플레 보상률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되는 거 맞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우리는 피셔 효과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거? 그럼 피셔 효과가 뭐야? 그러면 시작.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요구 수익률도 뭐 한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 무슨 효과? 피셔 효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오지선당에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인플레 보상률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인플레 보상률은 피셔 효과의 영향으로 요구 수익률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뭔지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예를 한번 들어놨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100만 원을 1년 정기예금으로 3% 했어요. 그러면 내가 103만 원을 받겠죠, 1년 후에. 맞아요? 그런데 물가가 3%를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3% 인상을 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103만 원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물가가 인상되는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보상을 받는 거 뭐라고 그랬지? 인플레 보상률이라고 했던 거 맞아요? 그러면 아까 자 3%에다가 물가가 오른 거 3%까지 하니까 총 몇 프로? 6%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내가 최소한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니까 실현 수익률은 아까 현실적으로 달성된 사후적 수익률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 별표 2개.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잘 들어봐요. 자, 별표 2개 쳐놨죠?
저 같으면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이거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별표 2개짜리예요. 어제 어려운 겁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기대 수익률 한번 볼게요. 자, 기대 수익률과 자, 요구 수익률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했던 거 맞아요, 이거?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했고, 얘는 예상되는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보다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사례를 보게 되면 요구 수익률이 몇 퍼센트? 10%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고요. 기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 1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최소한보다 커야지 내가 좋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맞아요? 자, 선택을 하더라도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요구보다는 항상 기대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구보다는 기대가 더 크죠? 이때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투자를 채택했다. 또는 이것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제론에서. 알겠죠? 투자를 채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요구 수익률은 10%, 자,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자, 기대 수익률이 거기 보니까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7%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요번에는 누가 더 커? 요구 수익률이 최소한이 더 크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투자를 해, 안 해? 이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투자를 기각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말이 좀 어렵죠? 기각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둘의 관계에서 머릿속에 담을 것은 기대 수익률이 항상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다시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해 갔나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당연한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시험에 나올 것인지를 봐야 돼. 알겠죠? 자, 거기 뭐가 있는가 제가 써놨어. 자, 어떤 걸 써놨는가 봐요. 자, 거기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수요가 증가하니, 자, 수요가 증가하니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상승하였고, 맞아요? 하지만 기대 수익률 자체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경제의 이론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자, 가격이 뭐하고? 가치라고 나와 있죠? 가치란 얘기는 가격이에요. 즉 임대료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맞아요? 그죠? 그 얘기야. 그러면 가격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집세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먹는 게 어떻게 된다? 작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논리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자,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얼마 생기냐 하면 10,000원이 생긴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얼마? 10,000원. 그래서 자, 내가 여기다 점포세 하는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얼마를 내고 있었냐 하면 4,000원을 내고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점이라고 쓰는 건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단순 계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임대료는 내가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10,000원에서 임대료 빼주면 수익은 원래 정상적일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6,000원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장사를 하면서 6,000원만큼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B 지역하고 C 지역에 있는 나하고 똑같은 장사라는 사람은 B 지역에서 얼만큼 장사가 잘 되는 집이 4,000원밖에 안 나오고 C 지역은 1,000원밖에 수익이 안 나오고 D 지역은 500원밖에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장사를 하는 C, D, E 뭐 해가지고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와! A 지역에 가면
자, A 지역에 가면 자, 얼마큼 이익을 벌 수가 있다? 6천원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없다? 있어. 포스에 찍으면 다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계속 하면서 난 500원이야. 이렇게 해서 있으면 안 돼. 알겠죠? 둘 중에 하나야. 접던가 옮기던가. 맞죠? 우리는 경제 논리고는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박터지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전부 다 짐 싸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잘 봐요. 자, 여기에서 가게 얻으려고 하겠죠, 지금? 그러면 이쪽 동네에서 점포의 임대료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데? 4,0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에 점포를 막 얻으려고 덤벼. 그러면 점포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지. 찾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런 논리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점포가 얼마로 올라가? 6,00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임대료가 얼마로 올라갔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남는 돈은 얼마밖에 없어? 이익이 4,000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6,000원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로 떨어졌어? 4,000원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아하.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결론 경제론이구나. 수요가 증가하니 다시 수요가 뭐하니? 증가하니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갔죠 이거? 가격이 뭐하고 찾는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죠 지금?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그만큼 어떻게 돼? 부동산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니 가격이 어떻게 되구나? 자, 내가 얻어먹는 게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대 수익률이. 이해 갔어요 이거 지금? 자, 처음에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얼마였으나 6,000원이었으나 이런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댐비다 보니까 6,000원 올라가고 그랬죠 부동산이. 부동산의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 자,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반대로. 만약에 이쪽 동네에 장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 터지게 싸우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죽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익은 10,000원이다. 다시 수익은 얼마라고요? 그냥 정상적인 10,000원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됐어. 4,000원의 점포를 자 4,000원의 점포를 갖다가 내놔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쪽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딴 데로 옮겨가죠? 아까 얘네들 어디로 옮겨갔어? 장사 잘 되는 데로 옮겨갔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포 임대료 4,000원의 가격은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 왜? 집주인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끌어들여야지. 공실로 내비두면 난 그만큼 돈을 계속 뭐 하는 거야?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자, 수요가 감소하니 자, 임대료도 어떻게 될까? 관심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4,000원짜리가 얼마로? 2,0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000원에서 2,000원 빼주니까 얼마큼? 8,000원만큼의 무슨 이익이 생기는 효과를 얻게 된다. 기대 수익률은 거꾸로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숫자로 쓰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이거를 지문으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요. A 지역에 자,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기대 수익률은 하락한다. 맞는 얘기죠? 그대로 제가 읽었어요.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봤으니까 하는 거지 이것을 눈을 감고서 들어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한번 해봐요. 자, 수요가 감소하여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였다. 이때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맞아요? 자, 제가 2시간 후에 만나서 제가 또 물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 할 거야, 아마. 무슨 얘기 같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담아야 돼. 이해 갔습니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이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논리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균형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투자의 위험과 수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위험과 수익에 보면 상쇄관계라고 써놨죠. 상쇄관계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상쇄는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쇄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없앤다, 퉁친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그 아르바이트 옛날에 학창시절 때 많이 좀 해보시지 않았어요? 네. 해봤죠? 네. 뭐 안 해보신 분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죠?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왜 그런 알바 막 얘기하잖아요. 시체 닦는 거, 독사 이빨 닦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독사 이빨 닦는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요. 자, 아무튼. 자, 제가 뭐 그릴 것 같아요? 어우, 요것만 그려도 뱀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천재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독사. 맞죠, 이거? 예. 양치질 해줘야지. 자, 이렇게. 자, 제 친구가 실제로요, 시체 닦는 걸 했대요. 꽤 오래전 얘기예요. 하는데, 먼저 그 길 들어가려면 소주 반병을 일부러 먹인대요. 밥을 먹고. 예, 밥을 먹고 들어가야지. 그거 닦고 나오면 밥을 못 먹는데요. 그 형사들도 웩웩 하잖아요. 그 시체 보는 게 솔직히 좋아요? 어르신들은 좀 염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아, 못 봐요? 어린애들은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귀신이 이렇게 접신이 된대요. 그래서 진짜요, 진짜. 네. 제가 그랬죠. 전 다신교라고. 아무튼 예, 다 믿어요, 전요. 영이 깨끗한 사람은 다 믿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요. 영이 깨끗한가 불결한가. 자, 한번. 자, 자. 그래서 어린애들은 염하는 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진짜 입관식 할 때나 이런 거 절대 애기들은 들여보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이게 접신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됐네. 이 친구가 이제 하고서 딱 들어갔네. 교통사고 당한 여자래요. 네,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반쪽이 없대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얼굴을 찾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좀 씌워서 얼굴 모양을 좀 해줘야 된대요. 예, 그래서 꼬맨대요. 꼬매고 알코올을 소독을 한대요. 진짜 이거 못할 짓이래요. 예, 진짜로. 그래서 손을 이렇게 이제 알코올을 떼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알코올을 이렇게 다 닦아주고 하는데 손을 닦는데 여자가 손가락이 움직이더래요.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서부터 안 나가고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2,000원, 3,000원, 1,500원 그 칼국수집에서 알바할 때 1,500원 받을 때 걔가 아마 25,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왜 염할 때 저도 좀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뭐냐 하면 사람 죽으면 등 달아 놓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맞죠? 요즘엔 장례식장에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가정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해서 사망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초로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전구로 많이 하잖아요. 여기 밑에다 집신하고 엽전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놔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 어렸을 때 꽃상여도 봤어요. 극장에 보면 꽃상여 보신 적 있죠? 전 진짜 그것도 봤어요. 네? 따라다녔어요? 그거 따라다니면 안 되는데. 귀신이 붙는다 그러는데. 따라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 친구들하고 놀지 마. 귀신이 붙었어. 자, 절대 하면 안 돼. 자, 아무튼, 절대 따라다니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렇게 상여, 그 다음에 똥차. 알겠죠? 그 다음에 소독차. 알겠죠? 네,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네. 젊은 애들은 잘 몰라. 그죠? 어린 것들은 몰라. 자, 아무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버님한테 살아생전에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무서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등만 이렇게 달렸고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 등만 있으면 도망을 다녔어요. 삥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한 거리가 한 250m 정도 돼요. 이 집에서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왔어요. 무슨 인지 갔어요? 워낙 무서우니까.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서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병풍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맞아요?
난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려. 아무튼 자 이렇게 하고 향 피워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향을 우리가 딱 깨 하고 나서 육체에 이탈이 돼서 48시간 동안은 자기 집 주변에서 이렇게 머무른대요. 그래서 향 냄새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원래 향이 꺼지지 않게끔 해야 돼요, 빈소에 가서도. 알고 있죠? 그래서 향 꽂아 놓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 꽂아 놓게 되면 우리 옛날에는 야외에서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돗자리 깔아 놓고 했단 말이에요. 불과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향을 타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 사람들 옆에도 앉아보고 술도 이렇게 귀신이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고 옆에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서 있대요. 여기 초에 이렇게 초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 김영감 지나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는 사람을 이렇게 반겨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 나이에. 지금도 무서워요. 알겠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아버님 염할 때 처음 들어갔는데 염을 하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님 잘 가시게 차비 좀 주세요. 그래서 10,000원, 뭐 20,000원씩 쭉 꺼내놓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지병이 있으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갑자기 막 그냥 아버님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놈들이 그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던 건데 그거 괜히 잡신 붙을까봐. 예,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얘기하려도 이 얘기를 했어. 자, 아무튼 자, 뱀 알바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죠. 자,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세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알바에서 시체 닦는 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알겠죠? 자, 시체 닦는 알바를 하게 된다면 1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될까? 자, 얼마? 100만 원 정도? 미쳤구나. 자, 아무튼 자, 자, 그 다음에 뭐 얼마 정도면 시체를 닦으시겠어요? 1시간에? 네? 자, 시간당 얼마면 하겠어요? 150? 와, 같이 가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1시간에 시간당 100만 원이면 시체 닦으러 갈 거예요? 진짜? 진짜? 눈 부라리지 말고 얘기해. 집에 하여튼. 자, 그래서 1시간이면 가겠다. 그러면 시체를 닦는 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그런데 100만 원 주면 하겠대. 이해 갔어요? 그럼 위험을 어떻게 한 거야? 100만 원하고 퉁친 거지? 이분은 100만 원 주면 시체 닦는다니까? 맞아요? 그럼 위험을 어떻게 수익과 같아졌지? 그 위험은 시체 닦는 것은 뭐야? 100만 원짜리 위험이하고 같아진 거야. 그러면 이걸 뭐 한다? 위험과 수익은 퉁친 거지? 가격이 똑같아졌잖아. 이것을 우리는 상쇄됐다라고 합니다. 다시 뭐 한다고요? 시작. 상쇄됐다. 위험을 상쇄했다. 진짜 100만 원? 난 안 할 것 같아. 아우, 막 찝찝해. 막 닦고 있는데 눈이 뻑! 내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그죠? 떨려.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의 수익의 관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욕할 것 같아. 자, 이제 그만 장난쳐야지.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나온 거 있어요? 네. 거기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투자자, 위험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를 세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어요.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내가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했다고요? 세 가지로 구분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 나와 있느냐 봤더니 위험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피형이다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얘는 별표 3개야. 내가 출제자라면 얘 출제할 것 같아. 다시 위험 회피형 쳤어요? 시험에 자주 안 나왔지만 이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재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위험 회피형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위험 회피형에 관련된 것이 주인공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오긴 나와요. 오지선당의 지문은 나오는데 얘가 중점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셋 다 알아야 돼, 이거. 셋 다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위험 회피형하고 위험 추구형이 나와 있죠? 자, 위험 추구형하고 또 뭐 나와 있어? 위험의 중립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위험 회피형은 또 위험 추구형은 위험 중립형은 해서 정의 개념이 있죠. 그것을 집어넣을 거고요. 오지선다형에. 그 다음에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의 지문을 집어넣을 때 얘에서 틀을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집어넣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맞는 지문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것인지서부터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먼저 위험 회피형서부터 제가 설명을 들어갈게요. 얘는요,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위험을 피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얘는 위험을 정말 싫어하는 애예요. 다시, 얘는 위험을 뭐 하는 거야? 정말 싫어해.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얘는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이 높으면, 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을 많이 달라고 그래. 나 돈 많이 줘야 돼. 그럼 내가 할게. 이런 얘기야. 아까처럼, 자, 시체 닦을래요? 그랬더니, 자, 어떻게 돼? 요즘에 그 7,500원이잖아요. 맞아요? 7,500원인가? 네, 맞아요. 맞죠? 7,500 얼마죠? 7,500 얼마? 30원? 우리 아들내미도 요번에 뭐 당구장 알바 한다 그러더니 7,000 얼마 받았던데. 아무튼 해보라고 그랬어요. 돈의 값어치를 좀 느끼라고. 했는데. 자, 근데 7,500원짜리 시간당 알바를 지금 100만 원 주니까 시체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런 투자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위험 회피형이라고 한다는 친구예요. 알겠죠? 투자자 중에서 위험 회피형은 위험이 높으면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 한다고요? 높아져야지만, 자, 내가 하겠다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시작.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는 거야. 위험 회피형. 됐어요, 이거? 자,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 위험 추구형이라고 하는 애 있죠? 얘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야. 위험이 높아. 알겠죠? 한데 얘는 수익률이, 자, 수익률이 물론 높거나 또는 수익률이 낮거나 하더라도 하겠다는 놈이에요. 뭐냐 하면 얘는 추구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위험을 쫓아다니는 놈이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막 익스트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왜 이렇게 더 스릴과 드릴 넘치게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죠.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위험을 뭐 한다? 추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위험이 높을수록 어떻게 한다? 당연히 수익률도 요구하면 좋겠지만 수익이 낮아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을 뭐 하러 다니는 거야? 쫓아다니는 애야. 이해 갔죠, 이거? 그러니까 얘하고는 좀 달라. 얘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 다음에 이 위험의 중립형이라고 나온 친구는 위험과 수익률이 뭐 해야 되냐 하면 위험 수반하는 크기에 고려하지 않고 기대 수익에만 존재한다. 정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즉 내가 위험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결론은 위험하고 수익하고 같아진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수익률하고 위험하고 수익률하고 같아진다 이게 중립형인데 사실 이런 거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론상에 존재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도 올라간다 이런 그 비례하는 관계인데 똑같이 위험이 1 올라가면 수익도 1만큼 올라가야 되고 위험이 2이면 수익도 2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는 무슨 관계라 하냐면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관계? 시작. 정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오로지 기대 수익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치는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위험 회피형이 분명히 선생님 얘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얘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찬찬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먼저 잠깐만 보고 쉴게요. 자, 먼저 위험 회피형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한 수익을 바라는 형태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 회피형은 위험이 있으면 항상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는 형태다. 이렇게 해서 정의 개념을 나왔어요. 찾았습니까 지금? 자 그럼 동글뱅이 1번서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요. 효용 함수는 에서 효용에다 동글뱅이. 효용이 무슨 뜻이에요? 에? 효용이 무슨 뜻이야? 자 거기다 적어놔. 효용은 만족도야. 앞으로 학개론에서 효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럼 효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뭐라고 쓴다? 시작. 만족도야. 만족도. 알겠습니까? 다시 효용은 무슨 뜻이다? 만족도야. 그래서 만족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총 효용은 만족도는 증가하나 즉 뭐야? 수익이 증가하면 만족도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렇지 않아? 맞잖아. 수익이 증가하면 만족도도 증가하겠지. 그죠? 증가하나 거기다 네모 박스 한계 효용은 만족도의 한계는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체감한다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별표. 예상되는 지문 1번지야. 알겠죠? 거기다가 한계. 자, 효용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체감한다. 이거를 시험에 체증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먼저 한계 효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요 얘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잘 들어요? 자,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짜장면 먹기가 쉬웠어, 어려웠어? 진짜 졸업식 하잖아요.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졸업식 하는데 요즘에 어디로 가요? 요즘에는 졸업식 하게 되면 어디로? 아직 졸업 안 했지? 네, 고등학교 졸업 안 했어요. 졸업 안 했지. 이제 3학년 올라가나? 네. 그래. 자, 졸업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졸업식을 한다. 자, 그러면 옛날 우리 선생님 졸업식 하고 나서 부모님 뭐 사주셨어요? 짜장면? 뷔페. 잘 살았구나. 자, 그 뷔페. 그 짜장면? 짜장면 드시면. 근데 나 이해가 안 가. 왜 졸업식하고 왜 짜장면을 먹어야 되지? 귀에서 짜장면이, 얼마에 드셨어요? 그때 짜장면? 지집에 나이 나올까봐 감추는구나. 자, 아무튼. 자, 잘 봐요. 제가 그래서 광주에서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0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딱 깔렸잖아. 자, 아무튼. 요즘에 짜장면 얼마예요? 한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500원 그러면 몇 년도인지 아세요? 네? 70년도요? 80년도 제가 알기로는 쌍팔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87, 85 이때도 500원, 600원 했었어요. 예, 선배들하고 맨날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볼게요. 위험이, 자, 동글뱅이 1번에 한계 효용은 체감이 됐다. 이 얘기를 설명하다 엉뚱한 새 했는데, 잘 들어요? 처음에 우리 선생님 짜장면이라는 거 구경해봤어요? 못 해봤죠? 이거는 저기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 우리 언니 한번 해볼까? 우리 언니 언제 짜장면 드셨어요? 처음. 짜장면을 처음 언제 드셨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1, 2학년 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1학년 때 짜장면 처음 드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신기했죠. 신기했어요? 그냥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정말 좋았죠? 우와!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사주신 거 맞죠? 그래요. 되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우리 아빠 짱이야! 막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짜장면을 먹었을 때 기분은 날아갔죠? 막 날아가.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아버님이 또 오셔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이틀째도 짜장면을 먹어. 아싸! 하고 또 기분은 좋았어요. 알겠죠? 아버님이 3일째 된 날이에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 예! 그래서 가요. 그거를 한 100일 동안 해봐. 100일째 하게 되면 올드보이도 아니고. 알겠죠? 어떻게 돼? 짜! 그러면 왜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좋았던 감정이 어떻게 되죠? 아빠가 짜만 하기도 아버지 아마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야. 맞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뭐야? 처음에 암만 좋은 것도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 질리지? 이걸 우리가 한계 효용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감한다라는 얘기는 끝이 어떻게 돼? 그래프가 떨어지는 형태죠.
이 체감한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것이고, 자, 올라가는 것은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돼. 체감이란 얘기는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 하니까 짜증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체감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위험을 막 즐기는 놈이 있었잖아. 얘. 얘. 막 스키 탈 때 막 그런 거 우리 왜 007 영화에서나 보는 막 미친놈이죠? 그거 완전히 그 위에서 떨어지면 막 죽는데 그냥 막 타고 내려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는 굴러서 내려올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럼 얘는 위험을 즐기는 거지. 체증하는 얘는 뭐 한다? 체감한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거기 봐요.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갔죠? 그러면 잘 들어요. 1번. 자,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그래서 거기 그래프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잠깐만 보시게 되면 왼쪽에 종축에 보면 효용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총효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총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 만족도.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자, 횡축에는 수익률에다 동글뱅이. 그러면 잘 봐요. 자, 횡축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러면 수익이 막 늘어나니까 기분이 되게 어떻게 했어? 만족이 좋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계속 좋았다가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죠? 끝이 이렇게 좀 틀어졌지 옆으로. 그럼 이건 체감하는 거야? 체증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 수익도 계속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죠? 돈을 막 처음에 벌 때는 막 되게 좋아. 근데 맨날 그게 막 그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 아직 전 못 느껴봐서 몰라요. 아무튼 예,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거기 보니까 끝이 지금 이렇게 꺾어졌죠. 약간. 거기다 뭐라고 쓴다. 시작. 감. 됐어요 이거? 그것을 우리가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라고 아까 읽어봤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그림을 봐요. 자, 종축에는 수익률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횡축에는 위험에다 동글뱅이. 맞아요? 그러면 거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봐요.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어떻게 돼? 커지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비례하는 거야? 반비례하는 거야? 비례하는 거지?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다?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같다라고 했던 거 맞아요? 그리고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달라 같죠? 그러면 똑같잖아.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도 같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를 한다? 시작. 비례 관계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런 비례 관계는 동일한 거 맞지요? 똑같은 방향으로 했잖아. 그러면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 관계니까 같은 성질을 갖고 있더란 얘기네. 맞아요?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라는 같은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위험과 수익률은 같은 성질의 것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잖아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같은 성질의 것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 아유 말 어렵다. 자 다시 무차별 곡선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똑같은 성질의 것을 똑같은 동일한 알겠습니까? 동일한 똑같은 놈을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제가 그 프린트에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프 위험 중립형 끝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래프 3개 다음에. 찾았습니까? 네. 한번 프린트 넘겨서 한번 봐보세요. 몇 페이지에 찾으신 분? 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무차별 곡선 한번 읽어볼게요. 임의의 두 재화를 변수로 하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두 재화를 변수로 한다. 이 두 재화는 뭐하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시작. 위험과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변수라는 좌표 평면상에서 소비자가 인지하기에 거기다 밑줄 효용이 동일한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아까 제가 효용이라는 게 뭐라는 얘기지? 만족도가 같은 이런 얘기죠. 자, 만족도가 같은 즉 무차별한 이런 얘기가 뭐냐면 같으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는 친구들을 그래프상에 나타냈다. 이것을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두 재화의 조합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두 재화는 뭐하고 뭐야? 시작. 위험과 그렇지.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그 경제 주체의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등위선. 등위선이라는 얘기는 이 곡선 자체를 뭐라고 한다? 시작. 무차별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무차별 곡선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동일한 위험과 수익을 그래프에 나타낸 것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거기 무차별 곡선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차별 곡선이 뭔지 잠깐 설명했어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무차별 곡선. 자, 그러면 거기 잠깐만 보고서 볼게요. 2번. 다시 위험 회피형 2번으로 들어오세요. 자, 위험 회피형 2번 보셨어요? 네. 자, 동글뱅이 2번. 위험이 커질수록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3번. 위험 추구용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야. 자, 얘는 무조건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위험 추구형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률이 낮아도 위험이 높다면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얘가 더 높은 거야. 이해 갔어요? 얘는 높아야지만 하는 건데 얘는 낮아도 한다는 얘기니까 얘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동글뱅이 4번에다가 별표 자 3개 좀 쳐주세요. 동글뱅이 4번에다가 별표 3개 치라고 그랬죠?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위험 회피형은 네모 박스. 위험 회피형은 두 가지로 또 여기서 분류를 해요. 다시 위험 회피형은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공격적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공격적인 투자자로 분류를 하고 두 번째는 보수적인 투자자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자하고 보수적인 투자자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거기 봐요. 자, 공격적인 투자자는 동일한 위험에 대해 거기다 적은에다가 동글뱅이. 자, 공격적인 투자자는 수익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수익률이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 이런 얘기죠? 적다 그랬어요. 자, 적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고 했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높은 에다가 동글뱅이. 쳤어요?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위험 회피형은 자, 아까 제가 위험이 높거나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얘네들은 비례관계라고 그랬죠? 맞아요, 이거? 다시 한번 여기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자, 위험 회피형은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도 뭐 해준다고요? 커진다. 그래서 이 위험 회피형을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공격적 투자자와 뭐라고 그랬어? 보수적 투자자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수지, 뭐 보수적, 뭐 이런 얘기는 옛날 것을 막 뭐 이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자, 원칙을 고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원칙을 뭐 하겠다? 고수하겠다. 그러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얘기는 위험 회피형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잖아. 위험 회피형의 원 뜻이 뭐야? 시작.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도 이거잖아. 그래서 얘는 보수적인 것은 수익률이 뭐 하는 거야? 높아야지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공격적인 애 있지? 얘는 수익률이 낮아도 한다는 얘기야. 차이점 무슨 얘기인지 봤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응? 뭐 낮음 이런 얘기 제가 바꿨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얘는 쌈딱이야. 쌈딱이 뭐야? 수익하고 상관없어. 얘는 공격 대상만 있으면 무조건 하겠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수익률이 낮더라도 쌈을 하겠다는 얘기지. 공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얘는 뭐 하겠다는 거야? 수익률이 높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나요? 뭐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공격적이면 높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 지문이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야 돼. 다시 공격적인 투자자는 자, 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적음, 뭐 낮음, 뭐 같은 말이 알겠죠? 뭐가 적다는 거야 지금? 수익률이 적더라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수적인 것은 수익률이 뭐 해야지만 하겠다는 거야? 높아야 돼.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위험 회피형에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수익률이 높을 때 둘이 바꿔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웬만한 공부를 학계로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이런 지문은 다 틀리고 나온다고. 왜? 100% 지문을 외울 수가 없어요. 틀리고 나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가 출제자라면 이 위험 회피형에서 공격적과 보수적에 관련된 지문을 분명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해 갔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감수할 만한 유의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그 다음 밑줄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인 경우에는 자 투자자도 기꺼이 얘다 밑줄 기꺼이 이를 감수한다. 자, 그 다음 밑줄 가볼게요. 회피할 수 없는 위험에다 밑줄. 다시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나왔죠? 다시 회피할 수 없는 위험. 밑줄 걷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그랬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갔다? 그럼 이건 피할 수 있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차수에 포트폴리오 이론을 들어갈 건데 이걸 우리가 체계적 이론이라고, 자,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전시 상황이 일어났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체계적 위험이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예를 들어 천안만 폭설이 떨어졌다? 이거는 자, 천안 아닌 동네는 폭설이 안 난 거지? 그럼 천안 주민은 피할 수가 없어. 이건 체계적 위험이야. 근데 천안 바깥에는 광주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 눈 안 나왔죠? 눈이 안 왔잖아. 피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눈을 되게 싫어해. 그러면 천안에서 어디로 가야 돼? 광주로 옮겨가야 되겠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천안에서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다 올라갔다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지.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위험 회피형까지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마무리 끝내놓을게요. 죄송해요. 이거 쓸데없는 잡담하느라고 좀 길어졌네. 위험 추구형도 빨리 볼게요. 자, 위험 추구형도 높은 수익률을 획득에다 밑줄. 자,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때 위험이 큰 투자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위험 추구형은 자, 위험이 높거나 수익률이 높거나 낮더라도 위험을 추구하겠다는 게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1번 효용함수는 수익률이 증감에 따라 효용은 증가나 한계의 효용은 체증에다가 네모 박스 치고 별표. 자, 그 그래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왼쪽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하고 끝이 살았죠? 아까는 우리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어졌잖아.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감이고 이거는 지금 끝이 살았지? 얘는 위험만 쫓아다닌다고 그랬지? 수익이 낮더라도 위험을 쫓아가겠다는 게 추구형이라요. 그래서 거기가 효용하고 수익률에서 끝이 살아있죠, 지금. 그래서 거기다 체증이라고 적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등위선이. 지금 이게 뭐 어떤 그래프야? 비례 그래프야? 반비례 그래프야? 반비례죠? 뭐야? 이거 지금 종축이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횡축은 뭐야? 그러면 여기 봐요. 자, 위험이 높으면 자, 위험이 이쪽으로 오면 높잖아. 맞아요?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원래 높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위험이 높은데도 수익은 작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위험을 추구하는 놈은 위험을 쫓아다니는 놈이잖아. 높을 수도 있고 뭐 한다 그랬어? 낮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반비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위험이 클수록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효용이 한계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하고 2번 자, 위험이 큰 투자자가 제공하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다음 밑줄 좀 가볼까요? 위험 추구형은 밑줄 위험이 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낮을지라도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아까 위험 추구형은 무조건 수익률이 뭐 해야지만 투자하는 거야? 높아야지만 투자를 하는데 위험 추구는
위험을 추구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더라도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개념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다. 중립형 빨리 보고서 끝낼게요. 자, 중립형은 그다 밑줄 기대 수익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상관없이 효용하고 수익률하고 정비례하는 형태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위험이, 자, 만족도 1이면 수익도 높아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수익률과 위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행이죠, 평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정비례하고, 이런 얘기고, 위험 중립형은 무차별 곡선이 수평 형태를 나와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것만 밑줄 좀 그어주세요. 기대 수익에만 의존하고 수익률에는 정비례하고 자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수평 형태로 나타냈다.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시험에서 자 거기 보면 위험의 중립형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그 그래프들을 좀 머릿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이거?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